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이제 제가 영상 올린 다음에 바로 다음 날에 이제 뭐 기사가 났어요. 그 썰틴F에 이제 공시가 났는데 뭐 해외 유명 투자자의 이제 포트폴리오 변화인데 버크셔가 이제 샀다고 해서 이제 폭등을 했죠. 근데 수량 자체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1.5빌리언, 그래서 1380원 기준으로 생각하면 3조 정도 되죠. 500만 주. 그 데이비 테퍼라는 이제 헤지펀드에서 유명한 인물인데 1조니까 뭐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니겠죠. 그 마이클 버리는 828억. 이 사람은 사실은 어, 말이 좀 많이 과장된 인물이에요. 그냥 그 빅쇼트란 영화 때문에 유명해졌죠. 그때 이제 08년도에 진짜 빅숏을 해갖고 뭐 몇백 프로 벌었다고 그러죠. 근데 그거 다음에 뭐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리즈 시절이 있는 건데 굉장히 꾸준히 해갖고 이제 자산이 엄청나야 되는데 이제 이 두 사람에 비하면 버핏이나 데이비 테퍼에 비하면은 뭐 그냥 세 발의 피죠. 그래서 이제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UNH가. 근데 이제 PER이 작년 실적으로 보면 12.9고 포워드로 오면 20배다. 그러니까 꽤 높죠. 실적 전망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주가가 싸면은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테퍼의 UNH 매매 내역을 보면 뭐 이제 1분기 보유량에 비해서 2분기 한 번에 1300% 가까이 지분을 확대했다. 그래서 테퍼는 이제 57년생이니까 68세. 그리고 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그런 아이비리그 출신은 아니더라고요. 피츠버그 대학교 카네기 멜론은 사실 IT 쪽에서 좀 유명한 학교고, 근데 뭐 주식에 뭐 그런 게 상관이 있나요? 근데 대부분은 좀 그 아이비리그 출신이 많긴 하더라고요. 예일대나 뭐 예일대가 아이비리그 맞나요? 하여튼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트레이더 출신이고 뭐 93년에 설립을 했고 뭐 중요한 건 아니고 3천년 이상 연평균 28에서 36%, 수수료 차감후에도 28%. 와, 그러니까 버핏 말고도 탁월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버핏은 끝까지 했죠. 근데 그게 좀 차이점인 것 같아요. 버핏은 그러니까 투자 자체가를 즐기고 투자가 취미인 것 같아요. 그냥 보고서 읽는 게 취미고. 근데 그래서 그렇지 다른 뛰어난 사람도 많다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버핏의 방법이 독보적인 게 절대 아니다. 한때는 이제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어, 장기 투자 안 하고선 IT 기업 투자해서 돈 번 사람도 많고 쇼배팅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도 끝까지 잘하는 사람도 많고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드러켄 밀러죠. 그래서 뭐 08년, 09년에 금융주를 싸게 샀다 뭐 그래서 역발상 투자도 하고 뭐 부실 자산 투자도 하고 약간 이제 헤지펀드 스타일이죠. 한마디로. 자산이 이제 200억 달러 이상이니까 거의 30조죠. 어마어마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진짜 큰 돈인데 두 개의 구단에 구단주고 버크셔는 과거 UNH 주식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이제 보유했다가 2010년도에서 매도를 했어요. 매각을 2010년도에. 그래서 매각을 당시에 왜 했냐면 이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에서 통과된 대규모 건강보험 개혁법으로 인해서 이제 건보사의 수익성이 낮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갖고 판 거죠.
근데 이제 다시 산 거죠. 근데 그때하고 현재 차이점은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뿐만 아니라 헬스 서비스 부분인 옵톰의 매출 및 수익 기여도가 대폭 커졌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 영상에서 영업이익의 51%가 옵톰에서 나온다고 그러죠. 매출은 압도적으로 이 보험에서 많이 나오는데 보험은 수익성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그냥 좋은 얘기죠. 의료비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일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축소하고 보험료 인상을 하고 시장 철수도 단행한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낮은 시장에서는 철수하겠다는 거죠. 그 난국 타개 전략은 뭐 의료비 통제, 비용 통제, 의료 서비스 가치 중심 관리, 옵톰의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 성장, 뭐 저수익 사업을 정리하고 보험료 인상 및 보장 축소. 그러니까 커버리지를 축소한다는 게 사실은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분기별 실적 보면서 판단을 하겠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으로 볼 게 아니라 이제 정직하게 좀 움직이죠. 그리고 UNH는 특히 이제 시총이 거의 이제 400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이 뭐 테마를 움직일 수는 없는 거고. 그 웨스파워는 그리고 UNH가 사실 가이던스를 하향하면서 주가가 이제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영리한 전략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정적 서프라이즈를 차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이던스를 하향한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가이던스를 상향하는 그런 실적을 내겠다는 거죠. 미국 기업은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예요. 시장 충격 최소화, 그러니까 매를 미리 맞아놓고선 그래서 다 뭐 좋은 얘기고. 근데 이제 올해 실적이 2분기 실적이 특히 안 좋았는데 올해 상반기에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비용이 급증을 했단 말이에요. 요인이 도대체 뭐냐? 노년층의 의료 서비스 이용이 폭증을 했다. 그러니까 이 어, 고령층이 구조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가 그렇죠. 왜냐하면 의료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보가 많아지니까 저도 그렇지만 유튜브로 막 스쿼트도 배우고 여러 가지 운동도 배우고 건강 상식이 예전에는 이제 비전문가가 했지만 지금은 의사들이 직접 유튜브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어, 의료 서비스를 증가하게 되는 요인이다. 기본적으로 이제 고령층 증가 때문이다. 신규 가입자 유입과 기존 고위험군의 의료 이용률이 상상 이상으로 높아진다. 그래서 1인당 의료비 증가율이 7.5%까지 치솟았는데 근데 5%로 원래 예상을 했었는데 초고령화와 의료 접근성 확대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그리고 2025년 들어 행위별 수가제와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의료 행태에도 변화가 발생했다. MA그룹, 메디카 어드밴티지 그룹, 언티제자 사업 등 일부 집단에서는 보험료가 전년 대비 크게 올랐다. 그래서 진료 돌봄 수요 역시 폭증했다. 그 행위별 수가제가 뭐냐? Fee for 서비스, 에브리 서비스겠죠. Fee for 에브리 서비스. 진료나 치료 행위 한 번마다 의료기관이 돈을 받는 제도다. 환자가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검사 처방 시술을 받을 때마다 비용이 따로 청구된다. 치료를 많이 할수록 수익도 늘어난단 말이에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환자에게 이제 많이 할수록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의료 서비스 이용 횟수가 느니까 과잉 진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용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국가의 건강보험 지출 증가 주요 원인이 행위별 수가제다.
정부 정책 및 시스템 리스크. 바이든 행정부가 위험 점수 조정 방식과 메디케어 지급 수가를 삭감하는 정책을 펼쳤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환급 보험료 구조 문제가 지속됐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얘기고요. 정부의 보험료 환급 시스템이 신규 유입 노인 환자의 실제 위험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보험사가 받은 실질 보험료보다 의료비 부담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메디케어 관련 법률 및 규제 리스크 확산. 그래서 FTC 규제 움직임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게 있죠. 메디케이드 역시 하반기부터 요금 인상 추세가 이어졌고 더 많은 가입자 유입과 함께 진료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비용 상승을 만들었다. 진료를 많이 하는데 이제 방금 그것처럼 막 고가 진료도 하고 막 진료 횟수가 늘어나니까 비용이 MLR이라고 그랬죠. 메디컬 뭐였죠? 로스 레이시오인가요? 그래서 근데 보험료 상승하는데 왜 진료 수요가 폭증을 하냐? 보험료 인상과 서비스 커버리지가 확대에 동반된다. 보험의 보장 범위가 확대된다. 그리고 보장폭이 넓어지거나 신기술 고가 치료 등이 새롭게 커버되면 환자들 하겠죠. 그래서 GLP-1 비만 치료제가 일부 이제 보험 커버리지가 됐었나 봐요. 뭐 이제 이거는 확실치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내용이 나와서 진료비 실질 부담이 여전히 낮다. 메디케어 건강보험은 보험료 인상 후에도 본인 부담률이 낮게 유지된다. 실제 병원에 이용할 때 내야 하는 돈이 크지 않으니까 진료를 미루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더 자주 고가의 치료까지 보험료를 더 내면 돌려받아야 한다는 심리가 강해진다. 그러니까 더 이제 간 거죠. 한국하고 좀 비슷한 면도 있네요. 보험료와 동시에 진료 수가도 오르면 의료기관들이 과잉 진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 인상을 하면 진료 억제가 아니라 신규 서비스 커버리지 확대되고 본인 실제 부담 조금 더 내니까 더 쓰자. 뭐 과잉 진료를 한다 이런 거고. 정부 정책 리스크는 또 뭐였냐? 위험 점수 조정 방식 및 메디케어 수가 삭감 정책. 그러니까 리스크 스코어가 뭐냐? 가입자 나이, 질병, 경제 상황 등 위험 요인을 종합해 예상 의료비를 산출하는데 이걸 토대로 정부가 보험사에 환급해주는 보험료도 결정된다. 근데 바이든 행정부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비용 증가를 억제하려고 위험 점수 산정 방식을 바꿔서 높게 책정되던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환급을 많이 해주던 거를 적게 해줬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험사의 수익성이 악화된 거죠. 그래서 신규 환자가 특히 고위험군이나 노령층이 많았는데 실제 위험과 의료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이제 비용이 증가해서 수익성이 나빠졌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도 보험료 환급 시스템, 정부가 보험사에 지급하는 방식 구조적인 문제가 남았다. 새로운 노령 인구가 대거 유입될 때 이들의 의료 위험, 이 시스템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고 보험료에 비해서 이제 비용이 너무 나갔다는 거죠. MLR이.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비용 급증이 보험사의 근데 공통 악재예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유가 뭐냐? 가장 큰 건 이거죠. 고령 인구 급증 및 의료 이용 폭증. 모든 보험사,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 보험사는 노년층, 저소득층 등 가입자의 의료 서비스 이용 예상을 크게 상회했다. 그리고 정부 정책과 수가 삭감의 보편적 영향. 그래서 정부가 이제 예외 없이 적용을 했고, 그래서 이제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사 수익성 회복 전략이 뭐냐? 보험료 인상 및 플랜 설계 조정. 보험료를 올리고 본인 부담금 공제액을 인상하고 치과, 안과 등 추가 혜택 일부를 축소하는 등 수익성이 약한 상품은 구조 조정한다. 그래서 저소득 고위험군에 대한 참가 조건을 재정비하거나 정부 환급이 적은 시장은 경쟁력을 낮추면서 사업을 부분 축소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 근데 회사 이제 자본주의니까 이렇게 돌아가지만 사실 이걸 보면 뭐 무섭죠. 이게 맞냐 틀리냐 이제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부회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진짜 뭐 암살 당한 거죠.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를 이제 UNH가 잘했다라는 네티즌 평가가 있을 정도로 미국에서 악명이 높았던 거죠. 이 보험사들이. 그래서 의료비 절감 및 공급망 통제 강화, 수직 계열화를 강화해서 이제 비용 절감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업 구조를 변경을 하는 거죠. 가치 기반 진료 횟수 대신 건강 개선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모델을 확대해 불필요한 진료와 과잉 비용을 줄인다. 그래서 가치 기반 진료가 사실은 이제 목적은 이건 거지. 기업에서 건강 개선을 우리는 하겠다. 이게 마케팅이죠. 기업은 어쨌든 이런 거는 뭐 욕할 수는 없는 거죠. 수익성 관리를 해야 되니까. 약품 치료 비용 협상 및 변동비 감축. 미국 정부와 제약사 약가 협상 등에 적극 협력해 신약 가격을 인하해서 연간 약제비 상한선 도입 등으로 내부 비용을 완화하고 있다. 신약이 이제 보험사 커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인하되면 이제 보험사에서는 좋은 거죠. 그래서 고가 고위험 치료 이용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필요시 고비용 환자의 사전 승인 제도를 강화합니다. 그래서 막 쓰는 거는 막아야겠지만 이런 거는 이제 미국의 의료제도는 이제 부럽지가 않죠. 왜 약값이 중요할까? 암치료제, 희귀질환 치료제 같은 신약들은 가격이 매우 비싸다. 환자 한 명이 연간 수십만 달러의 약값에 쓰이는 경우는 흔하다. 보험사는 환자 대신 이런 약값을 지급함으로 고가 신약이 많아지면 보험사가 부담하는 총 약제비도 계속 늘어난다. 그래서 뭐 우리는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연간 약제비 상한선을 도입을 한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한 명이 약값으로 2,000달러 이상 내지 않도록 한다 같은 상한대를 만든다.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추가 약값을 보험사가 더는 내지 않아도 되거나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죠. 암 환자나 희귀질환 이제 가난해서 치료를 못 받는다. 이제 저는 뭐 투자를 하니까 자본주의를 당연히 지지하고 뭐 수익성을 중요시하는데 가난해서 이제 치료를 못 받고 죽는다. 뭐 무슨 어떤 질환을 치료를 못 받아서 병이 악화된다. 너무 비참하죠. 좀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고비용 환자로 인한 예상 밖의 큰 지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니 어쨌든 보험사가 좀 그 정부에서라도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죠. 정부에서 하려면 또 세금을 더 걷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좀 늘린다는 거는 이제 뭐 상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 뭐 그런지는 모르겠고 그 수익성이 떨어지는 시장에서 사업 일부를 축소하거나 철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줄인다. 그 신성장 동료에 투자한다. 정부 협상 및 규제 대응. 정부와 환급률 인상 관련 주기적 협상을 펼치고 의료 데이터 분석, 위험 점수 반영 시스템 개선 등을 요청하는 활동도 병행한다. 이제 이런 게 로비겠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올랐는데 이제 리서치는 하지만 이제 이게 뭐 굉장히 시총이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숨에 막 정고점을 회복하고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근데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 내부자가 많이 샀다. 근데 그거 저번에 내부자가 산 다음에 주가가 반등을 했다 다시 꼬꾸라졌죠. 그게 이제 가이던스 하향을 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이제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어서 오른 건 아니죠. 그냥 그 버핏이 샀다는 것 때문에 올랐는데 이제 다음 분기 실적 단위로 봐야 된다. 재작년인가 이제 제가 카바나를 올렸잖아요. 1200억을 샀단 말이에요, 내부자가. 그래서 그때도 많이 오른 가격이었는데 그게 한 3, 4배가 더 올랐어요. 그래서 한숨을 쉬었죠. 3, 4배 벌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시총이 훨씬 크고 시총에 비해서 내부자 산 금액은 더 적죠. 그러나 50% 정도는 저점에서 충분히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그 대신에 이제 분기 실적 단위로 평가를 해야겠죠. 지금 뭐 이제 무조건 오른다 뭐 이렇게 알 수는 없겠죠. 그래서 또 다음 분기 실적을 보면서 판단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 감사합니다.